5월 8일에 개봉된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를 보고 왔는데, 겉으로 볼 때는 재미있는 액션 어드벤처 영화고, 유인원의 털 하나하나가 바람과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 훌륭한 CG 때문에 보는 재미도 있는 영화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깊이 있는 영화였어요. 혹성 탈출은 제가 기억하는 가장 첫 영화예요. 6살이나 7살쯤 됐던 것 같은데, 명절에 가족들이 둘러앉아가지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옛날 명작 영화를 계속 텔레비전에서 틀어줬잖아요. 그때 이 1968년에 나온 Planet of the Apes, 유인원들의 혹성이라는 원제를 처음 봤습니다. 68년 영화의 줄거리를 보면 카일러라는 우주인이 오랫동안 우주를 떠돌다가 수면 동결된 상태로 어떤 혹성에 도착을 하죠. 근데 그 혹성은 유인원들이 지배를 하고 있고, 거기서 인간은 가장 낮은 존재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경험한 타일러가 해변에서 말을 타고 가고 있던 중에 자유의 여신상이 허리까지 모래에 묻혀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게 먼 곳에 있는 혹성이 아니라 내가 미래의 지구에 도착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빠직 연결이 되죠. 1960년대는 소련과 미국이 핵 경쟁을 하면서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던 시대였기 때문에 타일러는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을 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장면이 있죠. 이 미친놈들아, 니네가 진짜 그거를 해버렸구나, 지옥불에나 떨어져라 하면서 절규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주인들이 유인원들이 다스리는 혹성에 도착한다는 재밌는 발상을 가진 사이파이 영화에 동시에 그 당시의 시대상을 아주 따갑게 꼬집은 영화로 극찬을 받았던 영화였어요. 그로부터 50년 동안 TV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혹성 탈출이 만들어지지만, 그 오리지널처럼 인간 군상에 대해서 심오한 메시지를 액션 어드벤처 뒤에 살짝 숨겨놓은 이런 시리즈는 2011년에 진화의 시작부터 다시 리부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11년에는 우리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들의 윤리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의학의 기술로 인간을 영생하려고 그러는 인간 지식에 걸고 있는 잘못된 희망과 오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는 유인원과 인간들이 싸우면서 우리가 전쟁이 나면은 내부적으로 적을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바뀌는지 묘사한 영화들도 있었죠. 이번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에는 인간 문명이 완전히 멸망한 상태예요. 거기서 유인원들이 각각의 마을을 이루고 인간 역사로 치면은 신석기 시대 말기 또는 청동기 초기를 경험하면서 인간 문명의 시작점을 다시 보는 듯한 느낌, 그리고 거기서 첫 단추가 어떻게 잘못 끼워져서 인간은 끊임없이 전쟁과 폭력과 권력에 대한 욕망을 끊지 못하는 종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번 보면 재밌으면서도 두세 번 보면 볼수록 심오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번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는 어느 관점에서 보면 더 흥미롭냐면, 이 1968년 오리지널 혹성 탈출에 나왔던 유인원들의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시작점을 보여준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주인공 노아가 살고 있는 마을은 일종의 신석기 시대 수렵채집 마을 같은 공동체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정확한 사회 계급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이 마을의 결정권은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원시 마을입니다. 근데 이 마을에 훨씬 더 발전된 전기 충격을 줄 수 있는 테이저 창으로 무장한 다른 유인원들이 침략을 하고요. 노아의 가족들이 이들에게 끌려가게 되죠. 이들이 끌려간 곳은 프록시무스라고 하는 유인원 왕이 지배하는 초기 왕국이에요. 인간 역사로 치면은 청동기 시대 초기에 출몰하기 시작하는 무력을 기반으로 한 왕국이 다른 곳에서 시작돼서 이제 그 영향이 노아의 마을까지 갔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노아는 가족과 자기 부족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프록시무스가 살고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출하려는 긴 여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이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노아는 굉장히 지혜로운 오랑우탄을 만나게 돼요. 사실 인간이 이제 지식을 축적하게 되면서 점점 문명이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데, 이 쌓아놓은 지식을 어떻게 쓰는 것이 진짜 문명화인지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답이 항상 있었고, 그 두 개의 다른 답을 상징하는 것이 이 오랑우탄 선생님과 프록시무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오랑우탄 선생님은 문명화는 즉 교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역사관이 굉장히 특이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유인원 위에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건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철장을 보고는 유인원들이 저런 철장에다 인간을 가둬놓고 그들을 관찰하고 먹이도 주고 이렇게 화목하게 살아갔지 라고 생각을 하지, 오랑우탄이 우리 안에 있고 인간이 밖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하지만, 교화를 통해서 문명이 발전한다라는 사고를 가진 것이 이 오랑우탄 선생님이고요. 프록시무스 역시 배움에 대한 갈증이 엄청나게 강한 유인원이에요.
그래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인간을 고용해서 로마 제국 등 군사력으로 세계를 제패한 나라들의 역사를 읽어달라고 해서 들으면서 이 유인원들도 한때 인간 문명이 그런 것처럼 힘과 제국이 문명화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유인원입니다. 또 프록시머스와 오랑우탄 선생님은 선지자들의 말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자기의 등불로 삼는지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애티튜드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유인원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인간에게서 유인원을 해방시킨 전편과 전전편의 주인공인 시저입니다. 시저는 두 가지 명언을 남기는데요. 유인원은 뭉치면 강하다라는 명언을 남기고 또 유인원은 다른 유인원을 죽여선 안 된다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프록시무스는 강력한 제국을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부분, 유인원은 뭉치면 강하다라는 부분은 남기고 유인원은 다른 유인원을 죽이지 않는다는 쏙 빼놓고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죠. 그에 비해서 오랑우탄 선생님은 Order of the Caesar, 시저의 메시지를 그대로 보존하려는 어떤 학회 같은 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시저의 오리지널 메시지인 평화와 관용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사실 인류 역사 속에서도 여러 선지자, 특히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은 대체로 화합의 메시지와 함께 평화의 메시지를 같이 전달하곤 하죠. 하지만 일부 정치가들은 이 종교를 자기의 정치적 툴로 만들면서 평화의 메시지는 없애고 그 종교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뭉치게 만들어서 성전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침략 전쟁을 했던 역사도 이 유인원들이 그대로 우리의 트랙을 따라오는 걸로 이 영화에선 그려져 있습니다. 1990년대 제가 중학생일 때 고대 이집트나 로마에 심취해서 플루타르크 영웅전 같은 책들을 엄청 관심을 가지고 읽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훌륭한 문명은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거대한 유적지를 남긴 문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피라미드나 콜로세움, 지구락 같은 걸 지은 메소포타미아, 로마, 고대 그리스, 이집트 같은 문명이 인간의 최고봉이다라고 배웠던 시기였죠. 근데 이제 서구권에서는 1970년대부터 강력한 중앙 통제적인 국가들, 특히 나치 독일이나 소련 같은 곳에서 단체의 어떤 위대함을 위해서 개인을 잔인하게 혹사시켰던 역사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고 또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 국가에서 독립을 하면서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국을 무조건 숭상하던 정서가 사라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70년대부터 한 2000년대 중반 사이에 제임스 스캇, 칼 비트포겔, 해리스처럼 제가 채널에서도 많이 인용한 적이 있는 역사가 또는 인류학자들이 완전히 다른 해석을 시작하죠. 수렵시대의 인간이 인구는 많지 않았지만 개개인을 봤을 때는 훨씬 더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이 농업혁명을 하면서 땅의 노예가 되었고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거대한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서로 더 큰 땅과 노예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난무하는 세계가 되었기 때문에 수렵시대에서 농경시대로의 발전이 모든 면에서 무조건 더 좋아졌다고만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한 90년대부터 교과서 내용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인간이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힘의 논리가 지배를 하고 전쟁이 끊기지 않기 시작한 시대를 히로익 에이지, 영웅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청동기의 도입과 맞물려 있다라고 합니다. 청동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만 나기 때문에 주로 대부분의 공동체에서 이 청동기는 수입품이었어요. 그래서 청동기를 구할 수 있는 사람만 무장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일부 무사계급과 그렇지 못한 농민계급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중에서 특히 청동기 갑옷과 칼로 무장을 하고 일당백 싸움을 할 수 있는 일부 인물들이 오늘날 우리가 역사책에서 읽는 영웅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 왕국이었던 아카드라는 도시 왕국의 왕 사르곤이 청동을 지배하여서 중동을 지배한 군사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서양의 지적 전통을 보면은 한 갈래는 정복자들의 스토리, 즉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고대 로마의 왕들의 이야기를 읽는 그런 지적 전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동에서 또는 지중해에서 거대한 무력 문명이 태어날 때 그들한테 노아의 부족처럼 끌려다니던 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서죠. 이 두 개를 대조해 보면은 제국을 건설하려는 자와 제국에 끌려가는 자의 시각을 생생하게 항상 비유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지적 정통이 흥미롭게도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요. 우리의 주인공 노아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의 부족은 제국에게 끌려가죠. 그에 비해서 인간이 글씨로 남긴 문명에 대한 기록을 배워서 더 큰 제국을 건설하고 싶어하는 프록시무스는 지중해 최고의 군사 제국이었던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스토리와 세계관이 서구 사회에 지난 몇천 년 동안 존재했던 두 개의 다른 지적 관점, 즉 제국을 건설하는 자와 제국에 끌려가서 노동을 하는 자의 두 개의 관점을 상징한다는 걸 이름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가 있죠. 이 혹성 탈출은 재밌는 액션 어드벤처 뒤에서 인류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던져오는 전통이 있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 어떤 작품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그 시대와 대조해보면 재밌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68년에 나온 혹성 탈출은 1962년에 일어난 지구가 정말 핵 때문에 멸망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공포를 심어주었던 큐바 미사일 사건이 있던 겨우 6년 후였어요. 진짜 미국과 소련 사이에 핵무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전 세계 사람들의 피를 얼어붙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또 오리지널 혹성 탈출에 나온 인간은 not ape, 유인원이 아닌 자로 분류돼서 박멸의 대상 또는 의료 실험의 대상으로 여겨져요. 이 영화가 이 나치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인간 이하라고 정의하면서 그들을 박멸하려고 하거나 생체 실험을 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던 시대에 만들어졌고, 또 이 비슷한 시기에 CIA가 인종소수자들을 대상으로 인간이 고문에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가를 실험했던 끔찍한 인체 실험인 MK 울트라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 만들어진 영화였기 때문에 유인원들이 인간을 사냥하러 다니는 모습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추악한 우리 자신의 모습의 거울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또 1968년은 미국에서 인종차별 금지법이 통과된 겨우 3년 후입니다. 그 이전에 미국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문명화된 나라라는 걸 자청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민족이라는 이름만으로 저 사람은 시민권을 얻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깊은 반성과 또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깊이 담겨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1970년대 혹성 탈출은 굉장히 어두운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방사선 때문에 돌연변이가 된 인간들이 뉴욕의 성 패트릭 성당의 폐허에서 살아가면서 인류가 멸망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핵폭탄을 신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이 인간들과 공존할 방법을 찾지 못한 유인원들이 이들을 급습하게 되고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인간들은 원자폭탄을 기폭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결국 이미 인간과 인간이 싸우다가 한 번의 핵전쟁을 일으켜서 인류 문명이 멸망했는데 또 한 번 유인원과 인간이 싸우다가 지구를 멸망시키는 우둔함의 반복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구가 멸망하면서 나레이터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주에 있는 수십억 개의 은하계 중에 중간 정도 사이즈의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은 초록색인 별로 중요하지 않은 혹성 하나가 맴돌고 있는데 그 혹성은 이제 죽었습니다. 프록시머스라는 캐릭터를 보면 프록시머스가 라틴어로 옆, 가까이 또는 다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프록시머스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이름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인간과 가장 닮아있는 유인원이다. 왜냐하면 이 유인원 중에 가장 권력에 대한 욕망과 지식에 대한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프록시머스는 다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계속 미래를 바라보는 유인원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록시머스는 끊임없이 지식을 빨아들이고 더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앞으로 나가는 것만이 유인원들이 살아갈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계속 지식을 모으고 그 지식을 통해서 더 강력한 힘을 만들고 AI까지 만들어내는 이 기술 생태계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프록시머스는 굉장히 많은 지식을 쌓았지만 그 많은 지식이 자비와 연민이 없이 쓰일 때 얼마나 위험한 것이 되는지, 그리고 유인원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이 평화라는 목적이 없이 사용될 때 얼마나 무서운 힘으로 돌변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앞으로만 돌진하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AI와 드론 전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냥 재밌게만 볼 수 없는 영화라는 점이 이 영화의 가장 좋은 점 같았습니다. 오늘 조승연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